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중일 3국 외교 수장들이 지난 토요일 도쿄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그 미국 일방주의,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이런 네. 가운데 이제 세 나라 외교 수장들이 만났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왕이 중국 그 외교 책임자 발언이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이제 한반도 정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하고 불안정, 불확실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마주보고 선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그다음에 서로 소통해서 최대 공약수를 추진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도 이제 그 세 장관들이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네. 경협 강화 필요성도 확인이 된 거죠. 경제 관련된 얘기 어떤 게 나왔습니까? 특히 왕이 쪽에서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영내 경제 통합 추진에도 합의를 했다 하면서 자유무역 협정 이제 이건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영내 공급망 원활화를 위해서 대화 소통을 유지하자고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자주의, 자유무역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관세 관련된 측면에서 신경 좀 쓰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 미국 그 우선주의하고 그래서 이제 한미 한일 간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전 같지 않다고 보고 그 틈을 이제 치고 들어오겠다는 그런 의지를 거듭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올해 네. 일본이 의장국이죠. 그래서 이제 한중일 정상 회의를 올해 추진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와야 일본 외무상이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야 그 외무상이 삼국 관계가 진정으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온 건가요? 에이펙 얘기도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네. 주최를 하죠. 여기 대해서 세 나라가 협조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 이후에 처음이었다 처음이죠. 보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얘기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 강조한 언급들도 좀 나왔죠. 그렇죠. 이제 토요일 날 삼국 회의 전에 이제 각자 한일, 중일 이런 회담이 그 전날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양국 우리하고 회의에서는 이제 특히 문화 복원, 교류 복원 같은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지난달 초죠.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얼빈 갔을 때 시진핑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중국이 참석하는 문제를 이제 상당히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특히 문화 교류를 확대하자,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점도 지적이 됐고요. 그동안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시진핑 주석 혹시 참여하지 않겠느냐, 에이펙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네. 지금 봉준호 감독 영화 물론 이제 할리우드 영화인데 네. 미키 17 이게 이달 초에 중국 전역에서 개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 감독 작품이 중국 당국이 허가한 게 몇 년 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한한령 완화 그런 시사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사드 문제 때문에 2016년부터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같은 거를 제한하는 물론 공식은 아닙니다. 그런 한한령을 비공식으로 적용해 왔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한다고 또 발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런 시사점들이 자꾸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시진핑 주석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그 전부터 좀 흐름이 좋지 않겠느냐 문화 관련돼서 그리고 네. 최근에 여러 정황상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얘기가 좀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도 어떻게 반영이 좀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동상이몽에도 불구하고 교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미국과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 나오네요. 그렇죠. 특히 일본 매체들이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동상이목인데도 어떤 교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게 아무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발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 진단이 지배적이고요. 니온 게이자이, 아사히, 요미우리 전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한미일 삼국이 이런 와중에 협조를 우선시하고
민감한 현안은 좀 뒤로 밀었다는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관세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안보를 의지해 왔는데 이런 그거를 동맹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트럼프 정권의 그런 입장에 좀 불안을 낀다. 그래서 그 중국이 이거 여기 아주 반색하면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는 분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관련해서 이제 푸틴하고 이제 트럼프가 가까워지는 데 대한 그 중국의 초조함 같은 게 좀 읽힌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각각 이 관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난제가 있다, 풀어야 할 게 많다라는 분석도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아사히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이제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이제 중국이 뭔가 우리를 믿어라 하는데 여기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아직은 경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얽힌 상태에서 지금 동아시아에 기묘한 안정이 연출되고 있다는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의도 뭐 연내 개최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일본하고 한국은 중국하고 이렇게 대화 협력을 해서 중국 역할을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끌어가는 게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분석도 했고요. 네. 염요리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도 별도 외교장관 회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고위급 경제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요 현안은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그 중국의 그 일본 수산물 수입자에게 뭐 할 것처럼 하면서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견 해소가 쉽지 않다. 그래서 동상이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했는데요. 글쎄 이런 걸 쭉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계는 그동안에 비가 오다가 좀 개는 모습인 것 같은데 중국하고 일본은 비가 오다가 개기는 개는데 아직은 흐린 그리고 다 미세먼지가 황사가 아직도 꽉 차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에 비유해 주시니까 네. 확 좀 간단하게 뚜렷하게 좀 들어오는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중국 얘긴데요. 리창 중국 총리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트럼프 측근 미국 연방 상원 의원과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 중국 발전 포럼이라고 네. 그 어제 이제 이틀 일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그 기업 뭐 대기업 CEO들하고 우리 이재용 회장도 참석을 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여기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며칠 전에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제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 퀄컴, 화이자, 뭐 카길 이런데 그 미국 그 CEO 7명도 배석을 했고요. 저는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이 사람은 지금 그 상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그 스티브 데인스 그 상원의원인데 트럼프하고 상당히 가까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이런 그 양국 간의 고위 접촉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리창 총리 발언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몇 가지 짚어 주실까요? 우선 가장 역시 관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나라도 관세에 의지해서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오직 개방 협력에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협력의 케이크를 더 키워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세로 하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하자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이죠. 이분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트럼프 1기 때도 미중 관계에 상당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관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정치 입문하기 전에는 프록터 앤 갬블 그 이사였습니다. 1990년대인데 그때는 광저우하고 홍콩에 아주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많은 사람이고 해서 이제 네. 그래서 백악관은 이 사람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거지 뭐 트럼프 무슨 메시지 같은 걸 가져간 게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뭐 미국 언론들은 뭔가 물밑에서 뭔가를 조율하지 않겠느냐. 특히 트럼프 시진핑 그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 대해서도 이 본인이 그 지난 토요일 날 베이징에서 뉴욕타임스 회의를 했는데 매우 중요한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렇게 아주 자기 방문의 그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이번 주에 일본과 필리핀 등을 방문한다. 펜타곤의 발표인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와이 갔다 이제 뭐 괌 들려서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 거쳐 일본으로 가고 일본은 이제 이오지마 전투 80주년 행사 참석하고 뭐 일본 지도자들도 만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취임하고 나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오지마 전투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일본 지도자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금 그 중국 견제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물론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고 특히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물론 언론 보도인데 주일 미군 그 증강 계획을 조금 뭐 철회하는 걸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애초에 우리나라 방문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막판에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짐작하시겠지만 그 탄핵 정국 때문에 그런 것 같지 뭐 그런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첫 국방장관 근데 첫 아시아 순방에서 뭐 우리가 빠지고 필리핀이 들어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특히 중국 관영 매체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빠졌다는 걸 이제 상기시키면서 네. 필리핀 이제 한국이 빠지고 필리핀이 포함됐는데 이게 필리핀으로 하여금 이제 영유권 분쟁이 있죠. 중국에 더 도발적으로 행동하도록 그러니까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중국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독려할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눈에 띄는데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 네. 그 타임스가 이제 바이든 시절 2021년 그 오스틴 국방장관 취임하고 나서 첫 방문지가 일본, 한국, 인도였고 트럼프 1기 때 2017년 그 당시에 이제 제임스 매티스 역시 한국하고 일본을 먼저 찾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빠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중국 그 전문가를 이용해서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와 북미 관계에서 자기 관점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필리핀하고 일본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그래서 한국을 패싱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헤그세스 장관 동남아를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회의 이미지도 좀 가지려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글쎄 이것도 이제 글로벌 타임스 분석인데요. 네. 지난 그 인사청문회 때 네. 좀 동남아를 당신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지적을 받아서 아마 그것도 만회하려는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특히 또 이렇게 필리핀을 가는 게 이런 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미국이 좀 더 세게 개입하려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특히 일본도 그렇고 좀 더 강하게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대담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진단을 또 글로벌 타임스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석인데요. 북한의 김정은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 전해지는데 어떤 부분 좀 주목할 만합니까? 지난 주말에 뭐가 많았습니다. 네. 그 쇼이구 국가안보 그 회의석이 이 사람은 국방장관 지냈죠. 평양에 갔습니다. 이제 하루 그냥 당일로 갔다 왔는데요. 금요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한 2시간 넘게 만난 모양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푸틴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게 이제 러시아 관련 매체들의 보도입니다. 쇼이구는 그 푸틴 대통령이 당신과 도달한 합의 이행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뭐 한반도 문제 같은 것도 다뤄진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해 6월이죠.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관계 조약 이게 북한과 이제 러시아가 그때 맺었던 건데 이 부분을 언급했다고요? 그렇죠. 푸틴 네. 그때 와서 그런 거 맺었고 이 쇼이구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킨다. 무조건적으로 지킬 준비. 이제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주목이 되는 게요. 아시다시피 이 조약에 보면은 북러 관계, 그러니까 한쪽이 침략받으면은 다른 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의 뭐 군사 동맹급 수준이라는 평가를 그 당시에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무조건 할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가 확인한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네. 더 좀 결속하고 강화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조선중앙통신도 그 부분을 네. 아주 부각시켰습니다. 이번에 아마 쇼이구가 김정은 그 위원장이 러시아 재방문 일정을 조율했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에 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산하 비록 뭐 주요 국제 구호 기구들의 공산주의나 반미와 연계가 됐는지를 밝히라 뭐 이런 질의서를 보냈다 이런 게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 여기에 좀 발끈했다고요? 그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그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지원했던 뭐 네. 유엔 난민기구 뭐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런 데다가 질의서를 보냈는데 그걸 이제 BBC가 보도를 했는데 한 36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정당이나 반미 신념을 가진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 걸 당신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 아주 이런 아주 강한 노골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북한이 뭐 당장 발끈했습니다. 그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의 미국 우선주의 교리를 강요하는 행태다. 21세기판 메커니즘 출현을 예고한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짚어볼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제기구를 마치 뭐 공모부 산하 기구처럼 막 휘둘리는데 절대 거기 휘둘리지 마라. 그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방정부 대수술을 주도하는 이 머스크 도지 수장이죠. 네, 힘을 좀 많이 실어주고 있고 여기에 논란도 많은데 미국 국방부로부터 유사시 중국과 전쟁하는 비밀 계획을 보고받으려다가 취소됐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로부터 보고를 받으려다가 취소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지 수장이니까요. 네. 이제 국방부 방문해서 이제 그런 그 국방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하려고 이제 했죠. 물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뉴욕 타임스가 앞서서 가가지고선 특히 유사시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계획에 관해서 브리핑을 비밀 계획인데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 뉴스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여기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주말 사이에 뭐 뉴욕 증시에서도 사실 특징적으로 주목이 됐던 게 보잉사입니다. 보잉 F-47 차세대 전투기로 여기를 이제 선정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F-35 다음에 이제 그걸 네. 해서 47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47대 미국 대통령이니까 아마 그거 아니겠냐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이 되는 게요. 물론 가짜 뉴스라고 한 것도 그렇지만 이 그동안에 이제 머스크를 세게 밀어줬거든요. 근데 약간 머스크를 좀 제동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그 이제 기자들이 중국하고 전쟁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누구에게도 보여주길 원치 않는다.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를 매우 많이 도와주는 사업가 이제 머스크 얘기죠. 네. 사업가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일론 머스크죠. 중국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매우 민감할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래서 AP는 그동안에 머스크를 화끈하게 밀어주다가 뭔가 조금 좀 견제하는 듯한 그런 조금 이례적인 발언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국방부가 악의적으로 뉴욕타임스에 허위 정보를 흘린 자들 기소하길 바란다. 뭐 색출될 것이다. 이런 글 썼는데요. 예, 그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고요. 머스크 CEO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도치, 강도 높은 연방정부 구조조정 조언해온 미국 컨설팅 업계로도 반머스크 불똥이 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어떤 증거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 지금 보면 게 현지 시간 지난 목요일 그 뉴욕 증시에서 네. 그 엑센추어 같은 뭐 이런 미국 그 주요 컨설팅사 부제넬런 같은 데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그 머스크의 영향이 머스크가 네. 이제 연방 정부 구조조정하니까 이제 컨설팅이 필요하니까 이런 데하고 많이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지금 뭐 이게 불투명하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그 컨설팅사에 가 있는 그런 계약 같은 게 이게 온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좀 의혹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런 분석입니다.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렇죠. 네. 엑센추어 CEO도 실적 발표 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 행정부가
연방 정부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면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신규 조달이 늦춰졌고 이게 우리 매출하고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번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 관련 사업이 전체 매출 한 16% 차지한다는 점을 설명을 했고요. 네. 그렇군요.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지금 보면은 하겠습니다. 연방 총무청 네. 자료를 보면은 정부가 발주한 그 10대 컨설팅사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종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요. 미국 연방통화감독청이 은행 감독에서 평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은행 리스크 관리하는 데서 그 고객들이 이 은행을 어떻게 평판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그 리스크 점수 매기는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적용을 해왔는데 네. 이게 이제 이걸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는요? 근데 지금 네. 이게 뭐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 언론 보도는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한 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런 디지털 자산 그 비즈니스 같은 걸 이제 관여하거나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연방감독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은행들한테는 굉장히 그 비즈니스 확대에 걸림돌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하는데 그 결국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연결돼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보도를 보면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도 힌트가 좀 있었다. 이런 네, 분위기가 파월 읽혀졌다는데요. 의장도 앞서서 네. 이게 은행 리스크 관리에서 이 부분을 규제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시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해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다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북한 해커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죠? 이 회사 이름이 토네이도 캐시라는 데인데요. 네. 여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가상화폐가 화폐 거래를 그 당국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이른바 믹싱 서비스. 이거를 이제 이게 또 오픈 코드, 오픈 소스입니다. 하는데 이거를 이제 북한 정찰 총국하고 연계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해커 조직이 있죠. 라자루스 그룹이 비롯한 이런 범죄 집단들이 사용했다는 그런 그 관측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2022년에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에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이 토네이도 캐시를 쓰는 사람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치다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미국 1심에서는 재무부가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2심 작년 11월에 2심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이 나왔고요. 작년 11월이면 이제 선거 때죠. 그리고 이제 선거하고 나서 트럼프가 들어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재무부에서 이걸 철회를 했습니다. 대충 뭔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좀 해제하기로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상황인데 일단 미국 재무부 라자루스 그룹이 뭐 4억 5,500만 달러 이게 2022년 3월 일이고요. 6월에는 뭐 9,600만 지금 천문학적이죠 금액이. 예, 네. 지금 뭐 그 이 라자루스 그룹이 해킹해서 북한 뭐 이렇게 뭐 준다는 그런 얘기들은 뭐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거든요. 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세탁을 해야 되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제재를 해제하니까 또 이제 미국 재무부가 좀 몰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북한 굉장히 그 금융 거래 같은 거 굉장히 세게 제재를 해왔는데 그러면은 네. 북한 제재가 좀 완화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좀 입장이 묘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가상화폐 업계 쪽 얘기는요, 이 서비스가 블록체인 서비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범죄단체나 어떤 개인적인 목적 이런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제재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상화폐 거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미국 제재라는 게 아직도 옛날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부는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북한 제재 해제 문제 완화 문제하고 걸려 있으니까 좀 입장이 묘한 겁니다. 탈중앙화 금융 환경은 빠르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법이나 뭐 제재 이 환경이 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게 제기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국제뉴스 정말 많았는데 정리해 주셨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